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맡은 배그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약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통일보건의료학회 시드머니를 통해서 보건의료체계 통합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3장에 저술을 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도입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체계 통합 모델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계의 기능,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보건의료체계 분석 틀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체계 통합 모델을 그럼 우리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성과를 또 분석하여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이제 통일과 통합, 이 용어 구분부터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통일은 정치 통합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통합은 유형이 좀 나눠서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이라고 해서 부분의 단위들이 전체 하나를 지향해서 이루는 것을 전체 통합이라고 하겠고요. 부분 통합이라 함은 부분별, 기능별 상호 의존이 확산되는 것, 그리고 그 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부분 통합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 함은 사실 남한과 북한이 안전 공동체, 시큐리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살펴봐야 할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통합 이론들이 이제 기능주의,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신기능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영방주의 등이 있습니다. 유럽의 부분 통합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경제 통합과 지역 통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과 남한과 같은 분단 국가에도 충분히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치 영역에서의 교류와 거래가 확대되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초국가적 활동과 협력을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할 개념 중에 하나는 이제 분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부문의 기능적 협력 관계가 다른 부분의 협력 관계를 유발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협조가 결국은 상호 의존 관계를 증대시켜서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기 효과가 이제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어떤 초기 단계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기능주의 이후에 또 논의되어 온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물론 비정치적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치성이 연결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자라는 측면이 약간 다르게 있고요. 여기서는 분기효과 대신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효과적으로 침투하면 그것이 정말 확산되어 더 큰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체계 통합장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뽑았던 것은 사실 기능적 등가물이라는 개념입니다. Functionally equivalent 하다라는 건데요. 기능적 등가물 개념이 이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분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3가지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것이 기능적 등가물 연구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사회 제도와 같은 사회적 유형을 분석하는 대상이라면 기능적 등가물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범위가 된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어서요. 이 보건의료 체계도 사회적 체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유형이라 판단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기존에 경험적으로 확립된 어떤 연구 근거들이 쌓여서 이것이 기능적 등가물로 분석이 가능한 유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미 기존의 보건의료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건강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기존 연구 근거들을 통해서 보건의료 체계 구조가 국가마다 굉장히 상이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역할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유형이 존재하고 서로 간에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의료 체계가 소셜 인슈런스 헬스 시스템을 가진 국가도 있고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시스템을 가진 국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국가별로 유형별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적 등감을 관점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통합 모델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체계 통합 모델을 탐색하면서 기존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도대체 어떤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분석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용을 했어요. 하위 시스템만 연구한 사람도 있었고, 국가 단위의 큰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 펀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WHO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WHO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실제 저개발 국가의 이런 것들 판단 근거, 원조를 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어떤 시스템을 원조하고 인력을 보낼 때 이런 보건의료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TF 팀을 만들어서 어떤 지표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실용적인 관점에서 WHO랑 월드뱅크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이코노믹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한 사례도 있었고, 통계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한 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최근에 2010년에 보고된 보건의료 체계 분석 틀을 보면 크게 4가지 디멘션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건의료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게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과정적인 측면이 이제 조종 손잡이라고 하는 control knob이라고 WHO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빌딩 블록스라고 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좀 포커싱, 실질적인 기능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거론이 됐고, 이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시샤오 교수님이 포함된 연구진에서는 이렇게 큰 범주 내에서 보건의료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헬스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합적인 분석 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knob, 빌딩 블럭을 묻고 ultimate object라고 해서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에도 어떤 형평성이 있는지를 중간 결과로 보고 최종 성과를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 만족도,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얼마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최종 지표들을 가지고 컨트롤 낫과 빌딩 블럭을 합친 이런 분석 틀이 제시가 되었고, 저희가 이 종합적인 분석 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북한과 한국을 같이 비교 분석할 때 참 적절하다라는 연구진의 판단 하에 이 분석 틀을 가지고 남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선택한 분석 틀 중에서 먼저 컨트롤 knob, 조정 손잡이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요소가 정책 결정 조직입니다. 매크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비교를 해서 보면 남한은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 조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특히 이제 공단은 별도의 특수법인으로서 통합관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북한에서는 보건성 하에 이제 시도 지역별로 국처과 단위에 내려가는 부서들이 있어서 국가가 직영하여 관리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남한은 이제 사회보험 제도죠. 그래서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일부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의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일부 외래에서는 한 20% 정도 되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재원 조달이 되고 있고요.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국가 예산에 기반한 국영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상 치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규정에 따르면 월급의 1%를 사회보장비로 공제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게가 자급자족하고 있는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원조로 구해지는 약이 사실 일반 국민들까지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knob의 세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페이먼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조직이나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느냐인데요. 남한은 행위별 수가제로 주로 이용이 되죠. 일부 질병 영역에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는 질병 코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진료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해당하는 수가가 지불되는 행위별 수가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능으로는 진료의 다양성, 의사의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좀 과잉 진료나 의료비 급증이 야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양면성이 존재를 하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봉급제, 의사들이 다 이제 국영에서 고용된 공무원이죠. 그래서 경쟁이 없어서 진료에 열중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진료의 관료화 및 형식화가 야기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봉급이 거의 잘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호 담당의 의사, 그러니까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은 다른 벌이를 위해서 외부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남한은 건강보험법에 기반해서 규제와 보호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인민보건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북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 근거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조선노동당 민주조선 신문을 통해서 이 근거들을 살펴봤는데, 신문들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다 보니 이제 좋지 않은 내용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상을 완벽하게 저희가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탈북민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현재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과 역할 분담은 이제 남한은 일부 공공의료와 이제 대부분의 민간병원으로 환자 치료가 이루어져 있고요. 북한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이나 이제 치료 재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북한의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 제도 간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의 히에라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일반 병원과 특수 병원으로 나누면 이제 평양의대부속병원, 중앙결핵병원과 같은 옥류병원과 같은 굉장히 이제 많이 북한이 홍보를 하고 있는 좋은 시설에 좋은 의료진의 병원들이 있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은 평양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라고 할 만큼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평양에서는 사실 평양에 거주했던 평양의대 졸업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과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평양은 굉장히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평양 외곽 지역은 특히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이하의 리동진료소라든가 공장병의원이라든가 리인민병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전혀 클린 시설이 안 돼 있다거나 베드도 굉장히 열악하다던가, 인프라적인 측면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된다던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컨트롤 knob, 조정 손잡이의 지표들을 좀 살펴봤고, 다음으로 빌딩 블록 지표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남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의료인을 양성하고 면허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세분화된 전문의 제도가 존재를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과잉 수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컨선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1차 의료는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전문의가 많아서 정작 1차 의료기관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상등 보건 1군, 중등 보건 1군, 보조 의료 1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의료인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이 되고는 있는데 질은 사실 담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의 양성 제도도 특별히 없어서 이제 내가 공무원이
발령나듯이 해당 과에 배치가 되면 거기서 이제 경험 있는 의사에게 도제식으로 그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고요. 평양의대를 다니다가 탈북했던 학생과 인터뷰했었을 때, 그리고 리 진료소에서 일하시던 분과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의료 용어 자체를 거의 다 이제 북한 용어로 해서 쓰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을 때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내부에서 이제 약이나 치료 재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고려의학을 오히려 많이 강조를 해서 의료 수준 자체는 사실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편적으로는 이제 의사 수로 볼 수가 있겠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국제 비교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면허 등록 의사 수 보면 인구 1000명당 남한이 2.56명 정도 됩니다.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8명 정도 되고, 계속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도 적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남한의 의사 수가 적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북한은 보면 이제 의사, 구강의사, 고려의사, 위생의사 합쳐서 1000명당 3.3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인력은 충분하지만 실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빌딩 블록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또 중요한 요소로 다룹니다. 남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관리되고 공개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우면 각종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고 평가되고 환류되죠. 그런데 그런 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이 한국에 아주 잘하고 있는 IT 기술과 접목돼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돼서 외국의 저개발 국가에서 견학을 오기도 하고 배우러 오기도 하는 정도인데요. 근데 일부 정보 공개 측면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희가 5개년도 조선노동당이나 민주조선 자료를 다 뒤졌지만 이 정보 체계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적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제도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기능적으로 당연히 작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체계와 관련된 기능은 거의 미비한 상태로 예상이 되고요. 국제기구로 원조받고 있는 보건의료 자원들 또한 이 체계가 없다 보니까 공급과 활용 또한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빌딩 블록에서는 이제 약이나 백신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의 공급 체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 생산을 하는 제약사가 있고 또 수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건 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병행 수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공적 개입이 필요한 필수 의약품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있어 온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영제약사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국영제약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질이 굉장히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사실 북한에서 충분히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장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걸 구할 수는 있지만 가짜 약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 생산, 유통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조 물자의 배분이나 전달 기능마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블록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장비나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인데요. 남한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최신의 의료시설, 최신 장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교통통신시설도 IoT 이렇게 해서 최첨단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산간 지역에 약간 인프라 격차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일부 산과적인 것만 약간 보도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원하면 KTX 타고 몇 시간 만에 서울에 와서 최첨단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은 교통, 철도, 통신, 에너지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리 진료소 의사 같은 경우에 탄광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탄광 지역까지 가는 차 기름이 없어서 빠른 시간에 도착해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이제 이미 10년,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이 인프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교통시설이나 이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고 구급차가 와도 기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납과 빌딩 블럭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 과정을 만약에 검토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중간 아웃컴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퀄리티, 질적 수준입니다. 남한은 당연히 물리적 접근성 좋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주변에 있는 병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층별, 지역별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막 엄청난 큰 격차라고 보긴 사실 어렵죠. 근데 북한은 구조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자 부족, 약품에 대한 부족, 교통수단의 부족,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인 기능적인 접근성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이제 정치, 경제, 체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남한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하죠. 약을 등재할 때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등재할 때 기본적으로 비용 효과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에 반해 이제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 효과성을 볼 때는 남한은 건강 지표로 우리가 효과성을 본다 하면 굉장히 높죠. 평균 수명 굉장히 높고 5세 영아 사망률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반해서 북한은 지금 제도적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낮은 효과성을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질적 수준은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남한이 의료 장비 최고, 의료진도 최고 그렇지만 실제 서비스 자체의 질적 수준, 환자 만족도 측면을 좀 고려해보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라고 자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인터뷰를 해봐도 그렇고 북한 의료진 인터뷰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보완할 만한 정성운동, 의사 진료의 질이 굉장히 높다. 서비스의 질이 높고 의사가 정말 환자를 케어하는 예로 이런 것도 들었어요. 어떤 의사가 살점을 떼어서 굉장히 아픈 군인을 회복시켰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실질적으로 나고 인터뷰 하시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실 북한 의사들이 그렇진 않다고 해요. 90년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제 의사들도 정성운동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처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질을 측정할 만한 서비스가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성과를 봤으면 최종 성과도 봐야겠죠. 최종 성과로는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건강 수준입니다. 헬스 아웃컴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평균 수명이라던가 사망률이라던가 기대 여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남한은 아주 높죠. 굉장히 높고 OECD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북한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 낮은 자료마저도 저희가 5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똑같은 숫자가 반복돼서 보고가 되더라고요. 북한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숫자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족도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여전히 만족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부 자료, 노동신문, 조선, 민주조선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의사가 환자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만족했어요. 왜냐면 호담당 진료를 하고 있고 1차 의료가 주민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1차 진료 의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만족했지만 약이 부족하고 치료 재료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의사 진료를 보고는 오히려 북한의 의사 선생님이 나를 대해주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코멘트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요새 특히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형평성입니다.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건강보장성 확대 계획할 때 왜 특정 질환에 더 치중을 하느냐, 왜 특정 연령대에 더 보장성을 강화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형평성 이슈는 남한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형평성 이슈가 없어야 되죠. 제도 구조 자체는 모두가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실제 기능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양과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 고위직 간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더 큰 형평성 논란이 지금은 당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리 많이 활용되는 분석 틀을 가지고 저희가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각각 분석을 한 결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건의료 제도 통합의 방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어떤 공통된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구체적인 보건의료 체계 자체를 다 한꺼번에 통합할 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검진 제도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중증 환자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당면한 코비드 백신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뭔가 조금 대상을 구체화하고 좀 대상의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정된 대상에 대한 외부 환경을 또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문화적 차이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같은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가치와 이제 배경, 외부 환경을 많이 고려해야 되니까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원칙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은 북한은 의료기관의 국공립화, 그리고 재원의 일반 조세화, 그리고 의료인의 공공인력화입니다. 남한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반 원칙으로는 보편적 수혜 원칙,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국가 책임 원칙, 그다음에 전체 주민의 무상치료, 예방의학 사업의 원칙, 그리고 보건사업을 할 때 인민 대중을 동원하는 이런 일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원칙들은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적, 인프라적 상황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사실 북한이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 체계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중요한 것들이 3가지 정도 꼽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보다 환자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글로벌 헬스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페이션트 센터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관점에서 통합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 어떤 환자의 니즈가 무엇이고 그 환자의 니즈를 충족하려면 무엇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정보가 관리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사실 저개발 국가 원조를 하면서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특히 강조를 하는 개념인데요. 지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시리즈 때 계속 돈을 쏟아붓고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딱 끝나면 그 사업 효과가 다 없어져 버리고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버넌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가의 거버넌스 역량을 늘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이런 보건의료 체계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 하면 남북한의 거버넌스 역량부터 강화를 해야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고 지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전 준비 단계로 거버넌스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질이나 규칙이나 부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라서 이게 이제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같이 엮일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논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저희는 이제 사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자 하면 이제 3번째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성과 목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해외 원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또 단계별로 성과를 점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또 수정하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실제 굴러가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과 상황의 변화에 맞게 계속 맞춰서 최적화된 방향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방향으로 계속 모디파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 성과의 목표도 단계별로 정할 수가 있겠죠. 최종 목표냐, 중간 목표냐, 아니면 초기 단계 목표냐,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의료 서비스의 전달 과정, 그다음 성과를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과 측정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측정
설정한 우리가 개발한 지표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그걸 근거로 어떤 통합의 과정의 디시전도 계속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챕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지수 구축을 먼저 시작해보자. 우리가 거대하게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너무 큰 얘기고요. 그걸 위해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지수 구축을 먼저 한번 시작해보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계열 자료로 구축을 하게 된다면 부문별, 시기별, 대북 보건의료 통합 정책 준비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면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행된 거에 대한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또 자료를 쌓고 자료에 기반한 보고를 하고 자료에 기반한 수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 책무성도 강화하게 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지수를 구축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통합지수 구축을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럼 지수 구축을 할 때 어떤 것이 지수를 측정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가 기대 성과를 뭐 북한이 평균 수명이 남한처럼 따라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질환에서 치명률이 떨어지게 할 것이냐, 사망률이 떨어지게 할 것이냐, 뭐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 성과와 목표를 합의하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대 성과와 목표가 선정이 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최종 성과는 어떤 것, 중간 성과는 어떤 것, 이제 평가할 단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설정을 하면 이제 계속 부족하게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성과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것이 저희가 보건의료 통합지수 구축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통합지수 구축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이 구축한 전체의 틀과 관련이 있을 텐데 남한과 북한의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원칙이나 방향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일정 정도 뭐 어느 방향이 강조되다가 나머지가 사그라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새로운 아예 법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의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능적 등가물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방향도 다르고 제도 구조도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따라올 수 있을 정도, 이질성이 크더라도 기능적으로 아웃컴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게 정치적인 논의가 너무 선제되지 않아도 조금씩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측정할 때는 명목상 성과와 실질적 성과를 구분해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과라고 정의한 것이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딱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명목적으로는 이런 성과라 의미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거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지표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쌓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타당하고 신뢰도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만들었을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표가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달성해야 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범주로 고려할 것이 있느냐, 이런 가중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남북한이 같이 이런 통합지수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논의를 시작한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이 논의에 의견을 보태는 국민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희망을 하니까 이렇게 응원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전 국민의 좀 책무성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짧게 요약을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지수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통합의 어떤 첫 걸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 사이에 좀 밸런스를 잘 잡아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제 조건이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단기에서 실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검토하는 건가라는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성과 그리고 가치를 고려한 그런 통합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이질적인 제도로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발전해 나와서 이것을 단기간에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훨씬 더 부드러운 통합의 과정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기적 목표 추진 방안과 궁극적 목표 추진 방안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환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목표와 과정, 추진 방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또 굉장히 이 정책적 지지를 받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적 의사 판단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이런 통합지수 구축을 마련을 한다면 너무 큰 불협화음 없이 어느 시간 내에 점점점 이 성과를 보여서 어느 날엔가는 보건의료 체계가 통합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